톰슨이 그걸 확신 다 못했고 다른 학자들하고 많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전자란 개념이 서서히 완성이 돼 갑니다. 엄밀히 과학사적으로는. 근데 이제 톰슨이 가장 주체적으로 연구를 오랫동안 했고 그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전자의 발견은 톰슨한테 공이 갑니다. 과학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캐빈디시 랩에서 노벨상이 30개 정도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이 캐빈디시 랩에서 이 전자를 발견한 톰슨 제자들이 노벨상을 7개나 받아요. 그 톰슨 제자 중 톰슨하고 관련된 최고 제자급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감자를 탁 놓고 유학 갔던 라더포드예요. 그 라더포드 밑에서 노벨상이 11명이 나와요. 그래서 대영 제국이 그냥 대영 제국이 된 게 아닙니다. 바로 대영 제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란 개념을 만들어준 제국입니다. 이거는 미국이 거의 가담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5. 1, 2, 5. 이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원자 핵하고 전자로 되어 있다 알잖아요. 그리고 원자 핵은 뭘로 되어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대충 알죠? 근데 이게 이 원자 핵이란 개념까지 아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원자 핵이 처음에는 양성자로만 되어 있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중성자가 발견되면서 이게 다 결합하면서 원자모델이 나와요. 수소라는 기체가 있다. 불탄다. 불타고 나면 물이 생기더라. 그래서 수소를 한다. 그까지. 그게 바로 캐벤디시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수소 이야기는 안 나왔잖아. 여기까지. 이제부터 나옵니다. 바로 브라운관이 만들어져 갖고 그걸로 통해서 X선이 만들어졌다. 바로 요거죠. X선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X선 말고 X선이 너무나 충격을 줬기 때문에 어떤 미지의 어떤 방사선이 나오는 걸 찾기에 혈안이 됐다. 그 과정이 주로 어디냐면 현강물질을 조사하다가 나왔다. 그게 바로 우라늄 광물. 광물 연구가 여기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물에서 뭔지 모르지만은 사진 찍듯이 뭐가 찍혀져 나오는 현상이 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사진을 찍으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인화가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광물에서 샀던 종이가 인화가 된 점이 찍히니까 광물에서 뭐가 나왔다. 그럼 뭔지 모르지만 이름 붙이자. 그걸 방사선이라 했다. 브라운관 이야기는 2개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 브라운관이 언제냐면 1886년에 이 브라운관이 있었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음극성관이라 그러는데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브라운관에서 플러스 전기를 띤 흐름을 먼저 발견했죠. 뭔지 깡그리 몰랐어요.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띤 선이 나간다. 그래서 양극선이라는 걸 알았죠. 그 다음 여기 와서 같은 브라운관을 갖고 이것은 마이너스 전극을 가했더니 뭐가 나오는데 그렇게 마이너스니까 음극선을 발견했죠. 음극선이 자석에 휘어지니까 콩알처럼 질량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자석하고 인터랙션 하려면 전기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전기를 띤 쪼매는 콩알 그걸 전자라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여기 양성자가 나왔나요? 없죠. 중성자도 없죠. 오직 여기까지 알게 된 거는 1700년도부터 1890년까지 알게 된 거는 전자 하나만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원자라는 개념이 없었죠. 자, 그래서 이 바로 이쪽 캐빈디시 랩의 톰슨, 베크렐 방사선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이름 뭐냐 하면 드디어 이를 적어 드릴게요. 이런 1911년입니다. 여기서 한 10년 이상 지났죠. 1911년에 바로 그 감자를 탁 던져버리고 유학 갔는 라더포드 갔느냐면 캐빈디시. 그때 캐빈디시 소장이 누구냐? 톰슨 밑에 유학을 간 거예요. 톰슨 밑에 제자가 7명이나 노벨상을 받았다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톰슨 밑에 간 거예요. 그때 이제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죠. 그러니까 이제 갖고 1911년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1911년에 이제 한 10년 동안 연밑에서 이제 실험을 훈련을 했겠죠. 이 라더포드가 아마 이 원자로 가는데 아마 두 번째 중요한 주춧돌을 놔요. 무슨 실험을 했나?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해요.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없으면 알루미늄이 지구 표면에 철보다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1900년 중반 이후부터는 못 썼습니다. 1800년대 알루미늄을 잘 못 썼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금 가격만큼 나갔을 때도 있습니다. 전부 다 알루미늄이 산화 알루미늄 Al2O3 형태로 있기 때문에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 분리하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을 쓴 게 아니고 라더포드가 금박 이렇게 이걸 면적으로 탁 눌러갖고 금박 만들 수 있잖아요. 금박을 딱 만들어 놔놓고 대포를 썼어요. 대포알이 뭔가? 바로 알파 입자예요. 자, 드디어 알파 입자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알파 입자를 어디서 알게 됐나 하면 아직 몰랐어요. 돌덩어리, 우라늄 덩어리에서 뭐가 나온다는 까지 알았잖아요. 그 우라늄에서 나오는 뭔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많은
물리학자들이 우라늄 덩어리를 갖고 뭐가 틱틱 총알이 나오니까 그 총알을 갖고 금박에도 쏘본 거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라늄이 아니었고 그 우라늄에서 베타 분계를 알파 분계를 하면 우라늄 92번, 알파 입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빠져나오면 이 숫자 2개를 빼면 됩니다. 92에서 90, 그 다음에 90에서 2개 빼면 88이잖아요. 88이 바로 나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라더포드가 실험했던 그 소스, 총알을 쏘아야 되는데 그 총알의 소스가 나듐이었습니다. 일단 그 나듐이 뭐 나온다는 다 알았어요. 그 나듐을 갖고, 나듐은 우라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나듐을 갖고 저쪽에다가 금 포일을, 금 판때기를 쫙 이렇게 테두리를 만드는 거예요. 스크린처럼. 만들고 한가운데다가 나듐을 딱 놓으니까 나듐에서 방사선이 나올 거 아닙니까? 톡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 금속 골드, 아주 얇은 저 종이짝, 화장지처럼 된 그 화장지처럼 된 금막을 이 나듐에서 나오는 뭔가 모르는 뭔가 탁탁탁 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모든 물리 이론은 이게 그냥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쏘는데 드물게 팍 하고 이 대포알이 아주 적은 입자잖아요. 좁쌀알이 90도 되튕겨 오는 거예요. 180도 반사되어 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알파 입자 실험, 금박에. 이거 모든 물리학, 요즘 고등학교도 나올 거예요. 대학 물리학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실험입니다. 그래서 방사능을 갖는 나듐을 갖고 금박에다 쏘았더니 되튕겨 나오는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튕겨 나오면 쏟는 게 되튕겨 나와요. 그러면 여기 단단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론은 단단한 게 있다. 그래서 라더포드가 이걸 교과서에 나옵니다. 얼마나 이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더포드가 이 실험 결과를 분석하면서 아주 경악을 해버린 거예요. 이 실험이 얼마나 놀라운 실험이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더포드가. 만약에 당신이 말 그대로 박대포, 대포를 쏟는데 얇은 화장지에다가 대포를 쏟는데 대포알이 정확하게 충돌해갖고 되튕겨져 나온다면 믿을 수 있느냐고. 이 문장이 나옵니다. 교과서에.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99.99% 통한다고 봤는데, 자, 이게 금포일입니다. 이어서 뭐 썼어요. 방사선 물질, 방사능 물질, 룸에서 나온 게 퍽에서 이게 되튕겨 나온 거예요. 이게 라더포드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포알을 쏟는데 종이장에 맞아갖고 되튕겨 나오는 걸 믿을 수 있느냐. 그걸 이해하셔야 원자를 이해합니다. 이 원자란 개념은 우리가, 원자란 개념은 박사학위 하고 나서 저도 실체적으로 와닿았던 거예요. 원자 속에 공간이 얼마나 많으냐면, 왜 모든 게 그냥 통과한다고 봤느냐 하면, 간단히 지금식 버전을 이야기하면, 원자 모형은 원자 핵이 있잖아요. 원자 핵이 월드컵 경기장에 한가운데 있는 축구공이 원자 핵이라면요. 전자는 그 스탠드, 한 200~300m 떨어진 스탠드를 돌아가는 그 콩알 하나가 전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수백 메다 그 공간이 있죠. 원자의 전체 볼륨의 99.9%는 빈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쏘면 그 빈 공간을 통과할 거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되튕겨 나왔다는 것은 뭔가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것이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것이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정면은 탁 충돌하죠. 충돌해가 되튕겨 나오죠. 이걸 계산해 봤더니 이 가운데 있는 단단한 이 크기가 계산돼 나와요. 그럼 왜 요때 이제 라더포드가 그 계산하는 과정에는 이 가운데 있는 무엇은 플러스 전기를 뗐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그 다음에 쏘는 대포알을 또 플러스 전기를 뗐기 때문에 밀어낸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밖에 뭐 힘이 없으니까. 됐죠? 밀어내는 힘은. 그래서 플러스 쿨롱 포스라고 하는데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그냥 뭐 대학 한 1학년 실험이면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다 해보면 이게 되튕겨 나오는 이 중심 코어의 반지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원자 핵 사이즈입니다. 지금 봐서. 그래서 이제 이 라더포드가 위대한 발견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원자는, 그때는 원자란 개념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요걸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 원자란 개념을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전에 달톰도 있고, 식빵이죠, 식빵. 이걸 푸딩 모델이라고 하는데, 식빵에 이렇게 건포도가 박혀 있잖아, 식빵에. 박혀 있는 건포도가 전자고, 됐죠? 이 식빵에 그 빵 있잖아요, 빵. 밀가루 빵이 바로 플러스 전기를 뗐다. 이렇게 보는 모델이 있어요. 되게 간단하죠. 이걸 바로 1900년 초까지도 원자는 이렇게 됐다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화 와닿죠? 원자라는 개념이 얼마나 어려운 개념인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원자는 전기가 중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전기 중성하려면, 전자 옆 찾았잖아요. 전자. 마이너스 있다는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어떤 물질이 다 있을 거라고 추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시적 원자는 반드시 전기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자 마이너스를 상쇄할 플러스 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플러스 전기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개처럼 그 빵처럼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식빵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걸. 식빵에 건포도 박힌 게 전자고 식빵 덩어리는 플러스 전기를 띤 물질이 플러스 띈 물질이 이렇게 구름처럼 있는데 거기에 건포도라는 전자가 박혀 있다. 근데 전기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제로가 된다. 요게 그때 당시에 원자 모델이죠. 1900년 초까지도. 그러다가 바로 10년 후에 이 10년 이상 걸렸잖아요.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연구를 하던 라더포드가 자기 스승이 전자를 발견했고 이런 모델을 했는데 이 모델이 조금 너무 엉성한 것 같으니까 알파 입자를 써봤잖아요. 근데 그때 이 알파 입자라고 이름 붙인 사람도 라더포드예요. 알파 입자를 이제 비밀을 밝힐게요. 여기 베크렐이 방사선을 찾았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돌덩어리, 우라늄 덩어리에서 뭐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때부터 이 연구가 붐이 있었어요. 그때 라더포드가 이 실험을 하면서 이 강물을 갖고 실험하면서 이걸 이름을 먼저 붙였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나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거 저 뭡니까? 헬라어, 그리스 말에 그리스 문자의 순서가 그대로잖아. 알파, 베타, 감마잖아요. 그냥 그렇게 붙인 거예요. 만약에 라더포드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가나다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그만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름부터 급하니까 이름 붙여야 되죠. 자, 그 다음 이름을 붙이는 거는 설명드릴게요. 라더포드가 이제 그 후에 이 많은 사람들 같이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물방울이 쭉 직선으로 나올 때 이 물방울이 도대체 뭔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석을 갖다 대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휘는 정도를 보면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대충 감을 잡잖아요. 그래서 자석을 막 갖다 대고 온갖 작업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에 어디 탄착점 어디 생기나 찍어보는 거예요. 알파선은 딱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종이 한 장만 해도 통과 안 하는 거야. 막아버리는 거야. 베타선은 종이 하나를 간신히 통과하고 그냥 뭐 얇은 아주 뭐 철판 같으면 그냥 딱 스탑해요. 근데 감마선은 두꺼운 철판을 해야만이 막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세기가 다르다는 거, 세기 순서로 알파, 베타, 감마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뭘 했냐면 자석을 갖다 봤더니 알파선은 살짝 휘는 거예요. 베타선은 확 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확 휜다는 거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질량이 크다는 거예요. 뭐 스핀 도는 거 생각하면 돼요. 뭐 하여튼 그런 간단한 원리입니다. 해보시면. 그러니까 탄착점을 찍는데 자석을 갖다 대놓고 알파선을 했더니 살짝 밑에 찍는 거예요. 그대로 음설 때보다. 그 말은 뭐죠? 야, 질량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휘기 힘든다는 거니까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휘기 힘든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베타선을 했더니 상당히 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볍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후에 이 베타선이 전자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게 뭐냐면 플러스 전기를 띠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격 포탄을 쓴 거예요. 실험할 때 대상한테 포를 쏘듯이 알파 포탄을 쏜 거예요. 그럼 왜 알파 포탄은 어디서 나오죠? 방사능을 띤 물질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포가 생긴 거예요. 근데 먼저 쏘보는 거예요. 쏘가 자석 갖다 붙여보고 걔도 휘는 거 보고 모든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게임이잖아요. 그거 이제 대충 이해됐죠. 그래서 거기까지 와갖고 라더포드가 바로 10년 후에 1911년에 바로 알파 대포를 이제 알파 대포 이해됐죠. 바로 라듐이라는 방사능을 띤 물질에서 알파 대포가 나오는 거예요. 팡팡팡팡 나오는 것 같고 금포일에다 쏟더니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포일에 있는 뭐하고 충돌했다는 거죠. 그럼 금포일에 뭐 봤더니 계산해 봤더니 단단한 복숭아 씨 같은 가장 코어 있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 사이즈를 재봤더니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더포드는 라더포드의 원자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목 잘 됐어요. 그래서 이게 주목을 받았어요. 이 모델은 그때 당시 아는 물리학 이론을 갖고 이 모델은 존재할 수 없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론이 필요해요. 자, 이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자, 이쪽에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속도 V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됐죠? 자, 다른 말, 인공위성이 돌다가 지구에 추락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뭐 배터리가 고장나고 이러면 추락하잖아요. 추진력을 잃으면 추락하잖아요. 여기 지금 추진력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너지를 잃어버렸잖아요. 이 점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전자가 전기를 뗐잖아요. 전기를 띈 입자가 원운동을 하면 이 원운동은 이 움직이는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가속운동이라 그래요. 가속운동을 하면 반드시 힘이 들어가요. 그게 바로 뉴턴의 공식이에요. 바로 F = ma에 이 F가 힘이잖아요. 이 A가 바로 가속도거든요. 여기 질량이고. 그러면 가속도가 들어가면 힘이 든다는 거예요. 힘하고 가속도는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운동은 가속 운동이거든. 그럼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힘을 자꾸 쓰면 에너지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궤도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점점 줄어들면 이 전자가 이 핵 속으로 들어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원자가 짜부러져 버리겠죠. 원자가 붕괴돼 버리겠죠. 그래서 간단히 계산해보면 원자는 붕괴되게 돼버린 거예요. 원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 닐스 보아의 모델은 쓸 수 없다. 딱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구해줘야 되죠. 닐스 보아가 이걸 구해줍니다. 닐스 보아가 그 덴마크 사람이거든. 바로 캠브리지 랩에 가요. 그때 당시 최고 대장은 톰슨이었거든. 톰슨한테 가갖고 톰슨이 제자가 7명이 노벨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학자니까 이제 뭐 그 무렵에 이제 가갖고 닐스 보아가 박사학위 막 끝나는 무렵이었을까요? 가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포닥 비슷하게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두 사람이 이제 이게 죽이 안 맞은 거야. 그래갖고 닐스 보아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바로 라드포드한테 가요. 이 닐스 보아도 거구입니다. 라드포드도 거구입니다. 전기를 보면 라드포드가 실험실에 가면 막 복도가 펑펑 울리고 소리가 막 우렁찼대요. 라드포드 밑에 가갖고 닐스 보아가 이제 같이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면서 물론 이제 라드포드가 더 위에 이제 그 지도 교수급 좀 되죠.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바로 그때 이제 라드포드가 원자 핵이 있고 그래서 바로 라드포드가 바로 이 금박에다 쏘는 이 실험 결과로 원자 핵이란 개념을 만들어내요. 바로 원자 핵은 바로 라드포드의 결과물입니다. 그 대포손. 그래서 원자 핵이란 개념을 딱 만들어요. 근데 원자 핵이 도대체 뭔가는 그것도 한 심리 이상 걸려요. 뭔가 단단한 심이 있다. 그러니까 핵이다. 근데 원자 속에 있으니까 원자 핵이다. 뭔지는 모른다. 오직 아는 건 플러스 전기를 뗐다. 요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전자는 자기 스승 톰슨이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다. 왜냐하면 태양계 모델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전자가 돌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 전자가 돌 때 이게 가속 운동이고 가속 운동을 하면 반드시 에너지를 방출해요. 순수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 순수 방출한 에너지를 바로 전파라 그래요. 전자기파라 그래요. 전자가 가속 운동하면 전자기파를 방출해요. 전자기파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빛도 전자기파의 아주 좁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전자 입장에서 에너지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궤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궤도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원자 핵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붕괴가 돼요, 원자가. 그러니까 이 모델은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양자역이 뭔지 이제 이해한 거예요. 양자역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박사학위 꼭 끝낸 닐스 보아가 이제 라더포드 밑으로 간 거예요. 라더포드가 만든 모델을 갖고 이제 자기는 실험하는 사람 아니고 이론 계산하는 사람이니까 머리를 막 짜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구하는가? 그래서 닐스 보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가지 가정을 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지금까지 이론 갖고는 이게 충돌해야 되는데 계속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거든. 계속 돌아가게끔 만드는 원자핵주의로 전자가 계속 돌아가게끔 만든 두 가지 가정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닐스 보아가 해요.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이게 잡아서요. 이게 원자핵이고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면 점진적으로 에너지를 읽으면 서서히 나선형으로 해가지고 수르르 이렇게 툭 충돌할 거 아닙니까? 이곳에 그렇게 충돌하거든요, 대략. 그런데 이게 실제인데 라더포드는 가정을 해요. 가정이라는 맞다 틀렸다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한 거예요. 뭐냐면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자 보세요. 이렇게 돌면 요런 궤도도 있고 요런 궤도 있고 무한히 많은 궤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연속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원자핵이 있다면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는 딱 정해져 있다 본 거예요. 1개, 2개, 3개 이렇게 몇 개로 정해져 있다 본 거예요. 그 궤도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전자가 다닐 수 없다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이거 궤도 양자화 가정입니다. 첫 번째. 궤도가 연속적으로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고 딱 몇 개 정해진 것밖에 없다. 미리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걸 맨 안으로 도는 궤도, 두 번째 궤도를 2번 궤도, 세 번째 궤도를 3번 궤도. 이게 10번째 있느냐? 100번째도 있을 것 같죠?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몇 번째까지 있느냐 하면요. 7번째밖에 없어요. 주기율표로 봤어요. 층이 몇 개냐면 7개까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주기율표하고 만나요. 놀랍죠? 예, 브라보. 자, 바로 그럽니다. 자, 중간 문을 들어가고 있어요. 이 한 가지 가정 갖고 안 돼요. 일단 가정이 맞다 틀렸다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정한 거죠, 자기가. 요 궤도 돈다. 그 다음 두 번째 궤도 돈다. 1번 궤도, 2번 궤도 사이에 궤도가 없다. 그러니까 1번 궤도, 2번 궤도 사이면 1.5번 궤도, 1.73 궤도 이런 거 없다.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4번 궤도, 5번 궤도, 6번 궤도, 7번 궤도 밖에, 그때까지는 7번 궤도 밖에 없다.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궤도를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됐죠? 이론가니까. 자, 그 다음 어떤 두 번째 가정을 해요.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이 전자가 도는데 1번 궤도를 돌다가 2번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직관적으로 이거는 좀 물리 반대인데 그냥 편리하게 설명드리면 아파트가 있다면 1층, 2층, 3층 고가 같습니다. 2층이 더 높잖아. 에너지가 더 높잖아요.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 2층 가려면 우리가 계단을 에너지를 쓰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누구한테 한 방 맞아야 돼. 다른 에너지를 받아야 돼. 올라가. 그 다른 에너지가 바로 빛 에너지가 오면 돼요. 그래서 전자가 빛 에너지를 받아갖고 2층으로 올라가면 자기 원래 고향은 1층이잖아. 1층이 안정됐는데 1층으로 내려오고 싶어 해요. 그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거나 낮은 데로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올 때는 다시 토해내야 돼. 자기가 흡수했던 에너지를 토해내야 돼. 금방 됐죠. 오케이. 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나중에 요거 후에 요 무렵부터 다른 또 분광학자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램프에 불꽃 있잖아요. 불꽃에다, 자, 분광학자 이 시작입니다. 저 국그릇 전자 가스레인지에 된장국, 소금 많이 넣은 된장국 끓이다 보면 그 거품 막 나고 불이 막 붙죠. 그 된장국에 불이 붙을 때 자세히 보면 노란 색깔이 보여요. 기억납니까? 그 노란 색깔이 바로 나트륨 원자에서 나오는 색깔입니다. 왜 나트륨이야? 된장국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잖아. 분해되면 나트륨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트륨 원자 주위를 도는 전자가 내는 빛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원자마다 빛을 낸다는 걸 이쪽 계열하고 다르게 1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1800년도 후반부터는 다 알고 있고 그걸 연구하는 분야가 분광학이라는 분야가 이 이야기하고 완전 독립적으로 실험 분야가 있었어요. 이제 요게 또 결합을 해요. 바로 닐스 보아가 했던 궤도가 1층 궤도, 2층 궤도, 3층 궤도 밖에 없다는 요거하고 바로 된장그릇에 가스레인지에 불 했을 때 노란 색깔 내는 색깔하고 빛이 나오는 색깔하고 이 궤도하고 관계가 계산으로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닐스 보아는 쫙 젊은 나이에 노벨상을 그냥 받아요. 그리고 양자역학이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놀랍죠? 양자역학의 문은 바로 이렇게 열린 겁니다. 그리고 닐스 보아는 노벨상을 받고 덴마크가 노벨상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쪼매는 나라에서 노벨상 받으니까요. 완전히 국가의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덴마크에 나오는 유명한 그 맥주가 있습니다. 그 맥주 회사 사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맥주가. 맥주 회사 사장이 너무 기분 좋아갖고 자기 대저택을 닐스 보아한테 기증해버린 거예요. 코펜하겐에. 그래갖고 닐스 보아가 젊은 나이에 닐스 보아가 있는데 유럽의 각 젊은 연구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하이젠베르그, 볼프강 파울리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 다음에 일본에서도 막 갑니다. 정통 이론을 코펜하겐 학파라 그러거든요. 바로 그게 시작이.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됐죠? 캐빈디시 랩에서 일어났죠. 캐빈디시 랩의 그 소장인 톰슨이 음극선을 발견했죠. 그래서 거기서 전자라는 걸 알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자인 라드포드가 그러니까 톰슨이 먼저 식빵 모델의 원자 모델을 만들었죠. 근데 그게 이제 마땅치 않아갖고 그 제자인 라드포드가 바로 태양계처럼 도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돈다는 모델을 만들었죠. 그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뭐냐면 원자 핵이란 개념이 확실해져야 만들 수 있죠. 함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걸 되풀이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식빵 모델은 이런 겁니다. 식빵이 이렇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모델이에요. 한번 보세요. 톰슨이 노벨상을 받고 자기 제자가 7명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 학자인데도 그때 당시 원자를 어떻게 생겼냐면 이 식빵이라 합시다. 이 안에 건포도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 건포도가 전자고 자기가 발견한 전자고 그 다음에 이 식빵 전체는 전기가 제로여야 되기 때문에 이 전자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없애버릴 플러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플러스가 이 식빵 덩어리 전체라는 거예요. 이게 원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기에 심이 있나요? 코어가 있나요? 핵이 없잖아. 이게 바로 1897년까지 1900년 되기 3년 전까지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900년 초까지도 이렇게 생각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바로 그 밑에 있었던 라더포드가 이거 말고 다른 실험을 했죠. 바로 금박에다가 알파 파티클을 쏟는데 대칭에 나오는 거 보고 이 원자가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가운데 어마어마한 단단한 복숭아씨 같은 게 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복숭아씨 같은 그 코어가 살구씨 같은 그 코어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무지하게 적다. 그것까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승이 발견했던 전자를 결합시키면 이 플러스 전기를 띈 코어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띈 게 이렇게 원운동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게 원자 모델이었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10년 사이에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닐스 보아가 등장하잖아요. 닐스 보아가 등장하는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라더포드 밑에 있었던 닐스 보아가 라더포드는 이렇게 돌아간다 봤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 때는 전자가 돌면 에너지를 잃는다는 거예요. 부딪혀버린다는 거예요. 원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라지냐면 이 코어는 플러스 전기를 떼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없어지잖아요. 됐죠? 그래서 닐스 보아는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안 줄어들려면 뭔지 모르지만은 강제로 하나의 궤도가 있고 그 다음 궤도가 있고 그 다음 궤도가 있고 그 다음 궤도가 이렇게 상정한다네. 그 중간 궤도는 없다.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다. 딱딱 덩어리져 있다. 덩어리져 있다. 덩어리져 있다. 덩어리를 쿼터라 그래요. 우리 명태 러시아에서 잡을 때 그 러시아 정부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명태를 몇 톤을 잡을 건가를 쿼터제라 그래요. 영화 할 때도 쿼터제 얘기 들어봤죠. 쿼터란 말이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명사화하면 퀀텀이 돼요. 쿼터, 쿼터, 퀀텀,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퀀텀 피직스란 말은 양자역학이란 말은 덩어리진 학문이다. 덩어리졌다는 말은 뭐냐면 조각이 없다는 거예요. 정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 2, 3, 4, 5 이렇지 1.5, 1.7, 2.8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닐스 보아가 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궤도가 1, 2, 3, 4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몇 개까지인지 몰랐어요. 있다고 상정을 한 거예요. 상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있는데 전자가 요 궤도만 돌기 때문에 에너지를 안 잃는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일단 가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겨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면 더 높은 궤도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물리학책에 다 나오는 건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썼는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닐스 보아의 원자 모델은 바로 요 모델이죠. 그래서 내가 한 페이지, 깔끔하게 한 페이지 다 요약했습니다. 요 보시면 바로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이렇게 궤도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1, 2, 3, 4 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설명드릴게요. 요거에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요게 1번 궤도입니다. 요게 2번 궤도입니다. 요게 3번 궤도입니다. 요게 안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궤도를 전자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빛 에너지를 받으면 다른 에너지는 안 됩니다. 거의. 빛 에너지를 받으면 요거 있는 전자가 흥분해 위로 올라가요. 2층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위태롭잖아요. 이걸 불안정하다 그래요. 그럼 곧장 다시 떨어지고 싶어요. 올라갈 때는 빛을 흡수해가 올라갔잖아요. 내려갈 때는, 떨어질 때는 빛을 토해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그런데 1층에서 더 에너지를 받으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곧장. 2층으로 올라가도 떨어질 때 1층으로 떨어질 수 있죠. 자, 그럼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빛이 요 보시면 1층으로 떨어지면 2층에서 1층, 3층에서 1층, 5층에서 1층, 7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 내는 빛을 바로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층으로 3층에서 2층, 4층에서 2층, 5층에서 2층, 7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 내는 빛을 그걸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층으로 떨어질 때 5층에서 3층, 4층에서 3층, 7층에서 3층으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을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이 떨어지는 갭이 크면 클수록 빛의 파장은 줄어들고 에너지는 높아져요. 요걸 엄밀히 이론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요 나오는 파장이 숫자로 계산되죠. 그걸 이전에 계산했던 측정했던 값하고 매칭을 했더니 소수점 미하까지 다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닐스 보아는 바로 요 모델을 닐스 보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고 코펜하겐에 가서 연구소를 세우고 그 양자역학이라 적고 코펜하겐 학설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 출발이 이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잡으죠.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원자 핵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죠. 요걸 만들어준 사람이 자기 스승격인 나더포드가 해준 거예요. 그럼 나더포드가 이 핵을 찾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핵을 충돌해봐야 되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두드려봐야 되잖아요. 그럼 두드리는 망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망치가 바로 뭐였어요? 바로 광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알파 입자. 그 망치를 툭툭툭 두드리는 그게 바로 뭐냐면 방사능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데 원자를 발견하는 과정이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돼갖고 모든 대학 교과서에 나와요. 고등학교 책에도 나와요. 그러면 먼저 이 궤도가 전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잖아요. 그럼 원자 핵은 살구시 같은 거예요. 그럼 그게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단단한 뭐가 있다는 거는 내가 뭘 던져갖고 그걸 충돌을 시켜봐야 되잖아요. 그럼 던지는 무슨 야구공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대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팔이 뭐냐 이거예요. 그 대팔을 만드는 과정이 거의 한 50년간의 긴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이 바로 베커렐이라는 방사능을 했고 그 우라늄 광물에서 뭔지 모르는 입자가 나왔다. 그 입자가 바로 나더포드가 알파, 베타, 감마를 이름 붙였고
요거 썼던 거는 알파 입자를 썼다는 거예요. 왜 알파 입자를 썼냐면 알파 입자는 자석을 해도 많이 안 휘어지잖아요. 그럼 전기를 뗐다. 조금이라도 휘어졌기 때문에 전기를 뗐고 조금 휘어졌기 때문에 질량이 크다는 거예요. 질량이 크니까 야한테 충돌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자는 휘어지는데 많이 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건 질량이 적다는 거예요. 전기를 뗐고 질량이 적고 그 다음 휘어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알파 입자는 예를 들면 이렇게 휘어졌다면 전자는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휘어지는 거는 플러스 전기를 볼 수 있고 이렇게 휘어지는 거는 마이너스 전기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살짝 휘어지는 거는 이게 덩어리가 질량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전자가 이렇게 많이 휘어지는 건 질량이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질량이 크다냐 적었냐는 바로 어떤 게 쏘았을 때 이걸 자석을 갖고 휘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치가 바로 브라운관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 브라운관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관 속에 따발총처럼 지나가는 이걸 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석을 했을 때 밑으로 흐르는 건 마이너스 전기가 음극선. 예를 들면 위로 흐르다면 양극선.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뭔지 모르지만 전기를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했다. 그럼 질량도 여기서 다 측정돼 나온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질량하고 전하량의 비를 측정한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연구하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연구를 아무리 해도 원자는 그냥 식빵에 건포도 박힌 정도밖에 유출을 못 했어요. 그런데 라더포드가 대포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골드, 금박에다가 바로 알파선을 쏟더니 나듐에서는 알파선을 쏟더니 야가 대튕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충돌했다는 거예요. 알파 입자는 질량이 4요. 플러스 전하가 2개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금박은 금은 원소 기호가 79번이잖아요. 2개하고 4개 입자가 4개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해되는데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알파 입자인데 이 알파 입자 질량의 수십 배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는 끔찍 안 하고 대튕기게 나오죠. 왜? 탁구공이 가볍잖아요. 탁구공이 단단한 세공에다 치면 세공은 가만히 있고 탁구공이 대튕기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 비유예요. 그 대튕기게 나오는 요걸 계산해 보면 안에 코어의 사이즈하고 전기량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단단한 플러스 전기를 띈 게 뭐가 있다. 왜 대튕기져 나오냐 하면 플러스 전기를 밀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원자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자 핵이다. 대튕기져 나온 거는 서로 밀었다. 무슨 힘으로? 전기 힘으로 물었다. 같은 전기끼리 미니까 쏘는 것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도 대튕기니까 이쪽도 플러스 전기를 뗐을 거다. 그까지 된 거예요. 또 그래갖고 바로 이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거는 에너지가 줄어 충돌한다 그랬죠. 요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궤도가 1, 2, 3 똑똑똑 끊어져 있다. 덩어리져 있다. 그래서 퀀텀. 그래서 퀀텀 피지크가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끊어져, 덩어리가 졌는데 궤도가 1번, 2번, 3번 됐는데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에너지를 주면. 그 에너지가 뭐냐? 빛 에너지를 주면. 그러면 2번까지 올라간 것 같으면 1번으로 다시 원상 복귀를 할 수 있다. 다시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때는 흡수했던 에너지를 그대로 토해내야 된다. 그 토해내는 에너지가 1층으로 떨어질 때, 무조건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1층으로 떨어질 때 나온 걸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그걸 자외선이라고 한다. 자외선, 태양빛에 자외선이 꽤 있습니다. 한 9% 자외선이 있고, 태양빛의 한 40%가 적외선, 한 40%가 가시광선입니다. 태양빛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가시광선은 보이지만 적외선은, 자외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곤충들은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 브레인 쪽으로 하면 그건 좀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적외선 카메라 찍으면 야간에 산에 짐승들 다니는 거 다 찍을 수 있잖아요.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무슨 말을 드리고 싶었냐 하면 바로 그 중요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닐스 보아 모델에서 그냥 톡 튀어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자혁명이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드디어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의 원자에서 등장한 게 뭐냐면 원자핵이 등장했죠. 전자가 등장했죠. 빛은 이제 예외를 하고. 근데 원자핵은 라더포드까지 알게 된 거는 닐스 보아까지 알게 된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다는 걸 알았죠. 그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원자핵은. 이게 이제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또 이제 매달려요, 사람들.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 띠다는 걸 알고 단단한 코어하고 요까지는 알았는데 그래서 원자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럼 원자핵은 도대체 뭐냐?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다시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아예 이해를 못 해요. 다시 케빈디시 돌아가 보면 케빈디시가 맨 처음에 수소를 발견했잖아요. 양극선이 나왔잖아요. 양극선이 골드 스미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골드 스미트가 이 J.J. 톰슨의 스승입니다. 캠브리지 랩에. 그래서 이 양극선을 발견했는 사람이 양성자 하나고 전자 하나로 된 가장 단순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띠내버리고 나면 양성자 핵만 있잖아요. 그리고 핵을 플러스 전기로 밀어내면 한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극선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게 양성자라는 걸 몰랐어요. 수소를 여갖고 했을 때 그래 됐고, 그 다음에 자석을 가해보잖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석을 가했더니 휠 거 아닙니까?
휘는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수소 말고 일산화탄소도 이어보고 뭐 다른 기체를 많이 이어봤어요. 그때 많은 기체가 발견됐습니다. 이어봤더니 이게 휘어지는 정도 다 다른 거예요. 수소를 했을 때 가장 많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많이 휘어지면 질량이 적다 그랬잖아요. 유럽 밖에서는 수소의 그 핵이 질량이 가장 가볍다. 요까지 의견이 모아졌어요. 근데 그게 그게 원자 핵이라는 걸 몰랐어요. 몰랐죠? 이걸 하나하나 분해해 봐야 돼요. 원자 핵이라는 걸 찾아냈잖아. 근데 그게 플러스 전기띵까지 왔잖아. 근데 이게 수소 원자 핵이라는 걸 몰랐어요. 양성자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다른 실험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바로 하나만 적어줄게요. 자, 질소는 다 알았어요. 그때도 공기 중에 질소 있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질소 분자에다가 알파 입자를 쏟는 거예요.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쏟어요. 이제 뭐든지 이쪽 초기의 원자 실험은 알파 입자를 쏘는 겁니다. 왜 베타 입자를 쏘고 감마 입자를 안 쏟느냐 하면 이게 가장 큰 덩어리였으니까요. 거의 뭐 알파 입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고 양성자 질량이 전자 질량의 거의 2000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질량의 8000배나 돼요. 알파 입자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입자를 갖고 금속이나 다른 물질을 팍 쏘아야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알파 입자를 썼어요. 근데 질소에다 썼더니 질소 기체를 모아놔놓고 알파 입자를 그냥 팍 썼더니 그 기체가 바뀌어버려요. 바로 뭐냐? 산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산소 기체를 그때 알았어요. 프레슬리나 이 사람들이 다 산소가 불태우고 라바제가 이거 뭐 연구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산소 기체를 알았어요. 근데 질소는 불이 안 타잖아요. 이렇게 바꿔준 기체는 불이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소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알파 입자를 썼는데 왜 질소가 산소로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이 실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이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입사 알파 입자를 입사했더니 방출하는 게 뭐냐면 산소가 남고 뭐가 남느냐 하면 빠져나왔는데 여기 뭐가 빠져나왔는데 야를 모아봤어요. 기체 같아 해갖고 이렇게 모아갖고 야에다가 산소를 이어봤더니 펑 하고 폭발해버리는 거야. 뭐다? 수소가 나와버린 거예요. 수소가. 이게 아마 이 실험이 1919년도인가 이때 일어난 겁니다. 대략 그 무렵입니다. 이 실험이 한 핵을 건 실험입니다. 이게 뭐죠? 핵 변환이잖아. 인류 최초로 핵을 바꾼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이래 됐다는 거 다른 데 있어요. 만약에 우라늄 92가 그 다음에 쭉쭉 하면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우라늄에서 방사선 붕괴하면 납이 됩니다. 납이 되면 납은 82번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전적으로 원소가 바뀝니다. 이걸 방사성이라 그래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질소 기체에다가 알파 파티클을 썼더니 산소로 바뀌었고 수소가 나온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요 실험 말고 다른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다른 기체도 많이 해봤더니 항상 수소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른 많은 걸 해봐도 수소가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부산물로. 그러면 어떻게 유추해야 되냐면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질소가 쪼개져 갖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알파 파티클 한 방 맞아 갖고 쪼개져서 질소 안에 수소가 들어있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걸로 바꿔 이걸 산소로 해도 이렇게 나왔다면 산소 안에 수소가 들어있다는 말이잖아. 원자 핵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무릎을 딱 치게 된 거예요. 모든 원소 기체에서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나온다면 모든 기체 그 원소에 항상 코어에는 수소가 있다고 가정하는 게 합당한 가정이죠. 예. 누구는 다른 생각할 수 없잖아요. 자, 어떤 가장 기본 엘리먼트는 질량이 가장 가벼워야 되겠죠. 질량이 크다는 거는 다른 걸로 합성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쪼개갖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가장 핵심 엘리먼트잖아요. 그럼 그건 가장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소가 가장 가볍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기체, 이를 실험하는 대상에서 알파 입자를 쏘보면 수소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수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원소에, 그 원자의 핵에 수소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가장 가벼운 핵은 수소 핵일 거 아니냐라고 논리적으로 기결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질량을 막 재봤더니 가장 가까운 요 핵의 정수로 질량이 계속 올라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소 질량이 1이라 보면 두 번째 헬륨은 2, 3, 4, 5, 6 그래 주기율표가 나오잖아요. 대략. 그런 개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그 코어는 바로 가장 가벼운 기체 수소고 수소의 원자 핵은 바로 양극선에서 나왔던 그게 아니냐 이거예요. 놀랍죠? 캐빈디시 랩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캐빈디시라는 사람 진짜 대단한 수소라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쓰이는 거는 그 100년 이상 후에 쓰이잖아요. 바로 골드스미트가 바로 양극선이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플러스를 전기 띄었는데 질량은 개정 가볍고 플러스를 띄었다. 그까지 실험을 알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음극선이 나와갖고 전자가 규명이 됐죠. 근데 양극선은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더포드가 원자 핵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원자 핵이 뭘로 된지 몰랐잖아요.
원자핵이 뭔지 몰랐는데 질소나 다른 기체에 대해서 이런 실험을 알파 입자를 쏘는 실험을 해봤더니 그 질소나 다른 원소에서 뭐 톡 튀어나오는 게 이쪽에 했던 양극선에서 나오는 것하고 같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양극선은 수소였거든. 수소 기체를 넣고 했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바로 수소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띠인데 가장 적은 무엇이다. 플러스 전기띠인데 가장 적은 무엇이라는 것까지 딱 개념이 간 거예요. 무릎을 딱 치고 이름을 딱 붙인 거예요. 바로 프로톤. 프로톤이라는 게 최고의, 최우선의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양성 발견된 순간 이게 수소 원자의 핵이라는 게 결정된 거예요. 그 원자핵이 뭐냐고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 실험 결과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그게 양극선에 나온 거하고 같을 수가 있다. 가볍고 플러스 전기띠다. 그래서 가장 가볍고 플러스 전기 때문에 최초다. 플러스 쪽으로 최초다. 그래서 프로톤이라 이름을 붙이고 지금 양성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바로 수소 원자 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자가 들었죠. 자, 요 모델이 된 거예요. 요거는 지금 수소 지금도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이 그 아주 미세한 그 질량들을 쟀어요. 그때 당시 주기율표에 거의 지금 92개잖아요. 92개 중에 한 60개 정도를 알았어요. 주기율표를. 대충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놔놓고 그 주기율표 나열했잖아요. 구멍은 좀 있었지만 나열해놓고 그 나열하는 순서가 뭐냐면 질량 순서로 나열했어요. 그럼 수소가 1이고 헬륨이 2고 리튬이 3이고 베릴륨이 4고 이렇게 질량 순서로 이렇게 나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때까지 바로 1911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중성자라는 개념이 없고 원자핵은 양성자로만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그때까지 왜 중성자를 몰랐느냐 하면 원자핵을 핵전자라는 개념으로 엮기로 빠져버린 거예요, 학자들이. 내가 이걸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원자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단계를 본인이 다 하나를 다 알아야만이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의 다른 우주론이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원자를 그렇게 중고등학교 많이 배워도 응용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전체 다 알아야만이 왜 그 노벨상 받은 리처드 파이만이 지금까지 자연과학이 밝힌 모든 지식 중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지식 딱 하나가 뭐냐.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원자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 노벨상 받은 사람 정도가 돼야 이게 모든, 이거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 박사학위 끝나서 다시 봤더니 우리가 원자라는 개념을 너무 당연히 했고 이게 거의 150년 이상 걸린 어마어마한 작업이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갖춰진 그냥 원자만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응용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내고 불나겠다면 자기가 조립을 해본 사람은 분해했다 다 조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완성본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써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 실제로 쓸 때는 분해가 써야 돼요.